백신 패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백신 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망가진 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정의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되살리는 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 명령입니다. 살리는 사람 윤석열과 함께 살리는 선대위가 국민의 삶을 자랑스러운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다 줄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만 영업이익률이 확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정책 잘못이죠. 정부 정책 잘못.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범죄의 예방과 또 이 피해자의 재기와 이 극복을 위해서 많은 그 지원과 투자를 하겠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먼저 지지율 그래픽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부터 짧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를 지금 왼쪽에 있는 건 대구 경북 지역, 오른쪽은 광주 전라예요. 예전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해석을 양쪽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당 후보 모두 전통적인 약세 지역에서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텃밭에서 고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 지지도 결과를 보고 어떤 해석을 좀 하시는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 지지도만 놓고 보면은 좀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좋아지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 얘기를 또 해볼 수 있겠죠. 그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영호남 지역 갈등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역 갈등, 지역 감정은 조금 약화된 것 같아요. 근데 갈등 자체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대와의 갈등, 빈부 갈등, 또 젠더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복잡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 갈등은 조금 약화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그러면은 이제 호남 출신, 뭐 호남이 지지하는 후보도 아니고 그리고 약간 그 본인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차별화했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이재명을 보는 거죠. 영남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는 기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남의 뭐 리더 이런 인식은 전혀 없고 영남 출신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선대위를 꾸릴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총괄 상임위원장 맡았죠. 그것도 또 호남 출신 아닙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다음에 또 박주선 전 의원이나 김동철 전 의원 호남 출신 의원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또 이용호 의원도 조금 있다가 국민의힘 입당을 하는 것 같아요. 회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어떤 지역 감정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힘입은 바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래도 영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많이 나오는 것은 지역 연고를 무시할 수 없겠죠. 역시 한국 정치에서 지역색이라는 것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현실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지연, 혈연 이런 것이 작동한 걸로 뭐 판단이 되고요. 호남 쪽에서는 저건 좀 문제인데 호남에서 되게 역대 민주당 후보들이 90% 내외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이 호남 지역은 호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서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결국은 수도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동쪽 지역이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또 지지하지도 않아요. TK나 PK 지역.
부울경 지역도 TK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영남 쪽에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지지율, 이 두 지역의 지지율에다가 PK 지역의 지지율까지 같이 좀 연동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이 지지율을 지금 어떻게 해서 영남에서 더 높이고 호남에서 더 높이고 하느냐는 건 숙제죠. 지금 저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 숙제를 몇 가지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됩니다.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풀 수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풀어야죠. 네. 뭐 어떻게든지 풀어야죠. 조금 전에 그러니까 3시 반쯤에 무소속이었던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윤석열 후보랑 같이 긴급회견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용은 무소속 남원 임실 순창이죠. 아마 호남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공천을 받지 않고도 당선된 그렇죠. 현역 의원일 텐데 입당을 했습니다. 요거의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지금 임순남 지역은 이용호 의원이 계속해서 입당을 하겠다고 전임 대표 때부터 얘기를 하고 입당 원서를 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처리되지 않고 보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이용호 의원 입장에서는 지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늘 지금 선언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여러 차례 물밑 접촉은 있었습니다만은 잘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하여튼 뭐 좋은 요인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호 의원에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지금 벌써 총선이 끝난 지 2년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2년 조금 안 됐는데 그 전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용호 의원에게 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정치인의 움직임으로 그냥 끝날지 아니면 해당 지역 혹은 조금 더 넓게 민심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이건 좀 지켜봐야죠.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랄까? 임순란 지역에는 영향이 있을 텐데 이것이 과연 이제 전라북도 내지는 호남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잘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 좀 자신이 있어서 그러는지 토론합시다 계속해서 제안을 지금 하고 있고 정의당 후보 심상정 후보도 아니 윤석열 후보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하자 이렇게까지 제안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앞서 나가는 후보가 좀 몸조심을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명 후보는 말은 잘하죠. 말을 잘합니다. 근데 이제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자체가 갖는 그 힘이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철학 아닙니까? 또 생활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만 잘한다고 해서 곧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도 국민의힘 여러 후보 중에 말을 가장 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 정치는 명분이 더 중요하고요. 철학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시점은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 대명분 이것을 누가 가장 앞서서 싸울 때 성공시킬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만나서 말은 잘할 수 있으나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생각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피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본선 가면은 토론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 두 사람만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토론해 봅시다. 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그 제안이 크게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겠죠. 진정성 있는 제안은 아니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로 보시는군요. 토론이라는 게요. 실제 해보면은 토론합시다 하는 쪽하고 이게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토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쭉 저도 토론의 책임자로서 해보면은 이 차별화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그랬는데
야당 경선 과정에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선에는 토론 상대가 지금 2명이냐 4명이냐 이걸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틀림없이 이제 선관위의 어떤 기준이 나올 텐데 그렇게 돼서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4명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숫자가 많아지면 더더구나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토론은 자신 있으니까 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없어야 하는 사람이나 결국은 변별력에서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네요. 돌이켜보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사실 홍카콜라와 윤석열 후보의 맞수 토론은 정말 많이 기대하고 사실 그랬죠.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지지 후보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재밌어서 보고 싶어가지고 많이 기다렸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묘한 게 우리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말만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좀 얄밉다 이런 그 정서적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겸손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반성하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후보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좀 동의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말을 잘해야 되겠죠. 정치하면서 뭐 결국 말 가지고 정치하는 거니까요. 뭐 그리스 아테네 시대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그 민주주의 정치의 시작은 뭐 말이겠죠, 말. 하지만 말만 잘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수 한 번 하면은 그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실수 하나만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고 그것이 다시 증폭되고 확장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토론이라는 것은 변수가 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도 그렇잖아요. 90분 내내 압박하다가 한 차례 역습에 무너지면 그냥 전투에는 이기고 전쟁에 질 수도 있는 거죠. 말이 많으면 실수할 가능성도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연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 오늘은 서울대에서 또 무주택 청년들 만나서 정책 행보 계속 이어갔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나 빚은 무조건 나쁘다.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빚이라서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빚은 나쁜 것이고 좋은 빚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좀 기회를 주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기회가 많았어요. 사회적 정의, 그래 이거 바람직한 일이야. 내가 약간 손해볼 수 있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큰 문제 없었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정의, 일단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걸 예를 들면 부도덕하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그런데.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청약이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파주에 있는 그 작은 아파트를 제가 갭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진짜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되게 참담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정상적인 노동소득으로는 웬만해서는 집을 평생 모으더라도 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점점 돼가기 때문에 결국 매우 큰 좌절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한 사회주택 말씀도 하셨고 이제 청년주택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그 주택 공급의 이제 질과 양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주택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오전에 있었던 서울대 학생들 만난 자리,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제는 정치이자 의견이다 이러면서 청년 기본금융 개념을 계속 소개했어요.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청년 기본금융이 청년들에게 500만 원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정책이 청년들의 삶을 좀 바꾸는데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청년들의 문제, 특히 청년들의 뭐 주택 문제 이런 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근데 주택 문제는 청년들의 문제만도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무슨 뭐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묻지마식으로 대출해 준다는 것도 또는 문제는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의 뭐 일종으로 또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공약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도 믿을 수 있나? 뭐 국민들이 반대한다면은 안 한다고 했는데 이 공약, 이 정책도 국민들이 만약에 반대하고 나중에 역풍이 불면 안 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말이 갖는 그 신뢰가 그래서 참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500만 원, 1000만 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굉장히 좌절했던 이유는 기회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공정의 가치, 경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부동산 문제 공급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은 아주 적절합니다. 다만 그 공급을 국가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여건들을 뭐라 그럴까요? 대못을 박았다 그럴까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부터 푸는 게 더 먼저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공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를 접근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규제부터 푸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맞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항상 보면은 큰 개념, 뭐 정의, 공정, 평등 뭐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는 것을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재명 지사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오랜 지방자치단체 장을 하면서 터득한 거죠. 그리고 그런 학식이 수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지금 청약 물량과 청약 기회 얘기를 학생이 보니까 청약 기회가 젊은 청년들에게 없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지적은 그 학생 얘기가 맞고요. 이것을 이제 받아서 소화하면서 물량과 기회를 같이 얘기하는 그런 대응 능력 같은 게 이제 그 자치단체장을 오래 하면서 쌓은 경험이니까요. 큰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디테일 그리고 구체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대선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토론해서 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청약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을 더 주고 가점이 많을수록 이제 당연히 청약받을 가능성이 커지니까 당연히 청년들은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손봐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공감합니다. 특히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혼도 하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 양육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택 문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죠. 근데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로 부동산을 꼽는 데는 큰 이견들이 이제 없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도 연일 이제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더라고요. 진보 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인식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불안감을 자극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충분한 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현 정부와 좀 다르게 가겠다. 나는 결이 다른 후보다. 정권 교체나 마찬가지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꾸준히 여러 가지 정책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거 궤죠. 특히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경선에 나왔던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잘못됐다. 이것은 새로운 좋은 정책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일치되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만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저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계속 반복해요. 기재부 뭐 연일 때리고 부동산 뭐 당 의원들에게는 입법 독려 좀 계속해서 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은 당론으로 추진할 기세긴 한데 야당 쪽에서는 독주한다 이런 비판도 또 합니다. 독주하지 않겠다고 이미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독주하지는 않을 네. 거다. 이 법안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정책의 우선 순위 또 입법의 우선 순위가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런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은 지금 사실 필요한 것은 뭐 이 임대차 3법이라든지 말이죠. 부동산 정책 관련된 3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잖아요. 180명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그 법을 개정안을 낸다든지 이 기존의 임대차 3법 이런 것을 크게 손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 폐기해야 하든지 말이죠. 그런 것이 해결 안 되고 완전히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멀리 가고 돌아가는 길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만에 하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말 문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성찰하고 국민들께 서제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그런 법안들 이런 법안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성찰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말로만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고 방법은 굉장히 지금 돌아가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아직 지금 검증이 안 된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 대목은 시공하기 일단 어렵고요. 지금 현재 스탠스를 조금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기회가 되면 국토위 소속 현역 의원들을 좀 모시고 네. 조금 더 깊게 토론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유권자들도 워낙 민감하게 지금 다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법이 정말 급한지 필요한지 좀 짚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이죠.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말 자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국민 그 토론회 할 때도.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러이러한 큰 틀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러이러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가 있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훨씬 그 법안 개정하는데 부담이 덜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당정청이 부동산 문제를 지금 이제 임기가 뭐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 전이라도 해결할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당정청이 그런 그 관련 법안을 고치면서 개정하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개발이익 환수법 입법보다는 기존 법을 일부 재개정하는 이런 그렇죠.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개발이익 환수법은 조금 방향이 달라요. 그렇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고 여야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주장인지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쩌다 보니 정책 토론을 좀 길게 하고 있는데 네. 정무적인 이야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이 당원 게시판 사실상 익명 형태로 운영이 돼서 여러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닫았다가 다시 여는데 실명제다 또 이런 논란이 또 나와.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궤적을 겪거든요. 항상 익명 게시판 열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실명으로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정당이라는 데는 일반 회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지금 이번에 경선이 아주 격전을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도에 지나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도배질을 하고 이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뭐 할 수 없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실명화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방향이기는 해요. 근데 익명 게시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뭔가 대표가 좀 잘못한 거죠. 그것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다라고 사실은 경위도 설명하고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뭘 더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덜커덕 저렇게 한 것은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설명이나 사과가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정말 보기에 좀 끔찍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죠. 그것은 뭐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래도 익명 게시판 이런 게 이제 운영이 되는 이유는 그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고 정치의 본령은 민주주의입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천물이 때로는 뭐 탕류도 흐르고 맑은 물도 흐릅니다마는 그 개천 자체를 막으면은 물고기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의 그 본령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익명으로 하는 거에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그런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 자유롭게 됐던 거는 그래도 그게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뭐 마찬가지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 개천을 막아서는 안 된다. 수도꼭지 자체를 잠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익명 게시판의 이 부작용이 불합리는 있죠. 모두가 다 또 공감하는 측면이 있어서 아니 좀 그건 뭐 쉽지는 않아요. 여러 번 여러 회사 여러 조직에서 검증이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요것만 좀 짚고 넘어가죠. 이낙연 전 대표,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호남 방문할 때 네. 같이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당원들의 목소리는 들으셨을 테고. 그 경위를 제가 여기서 뭐 세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 경위가 좀 복잡한데요. 이게 좀 뭐 이낙연 대표가 뭐 언젠가는 이 메타버스든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공식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민주정부 4기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최근까지의 그 경위를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낙연 대표에게 하여튼 피치 못한 일이 있었고 그 절차가 좀 매끄럽지 못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더 매끄럽게 하고 타이밍과 장소와 뭐 이런 걸 하면은 이낙연 대표가 그것을 안 할 리는 없습니다. 시간, 이런 절차 이런 건 좀 더 필요해 보이네요. 자, 국민의힘 이야기 좀 넘어가죠.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어제 공식 출범했죠. 오늘 오전에 첫 회의 주재했고요. 첫 외부 행사 어디를 찾았을까요? 영상 보시죠. 어제 성황리에 출범식을 치렀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똑똑한 줄 제가 그 다음에 가서 연설을 하려니까 조금 부끄럽더군요.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선언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선거대책위원회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범죄의 피해를 예방해야 되고 또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자가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또 치료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자가 그 범죄 피해로부터 극복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네, 선대위 명칭은 살리는 선대위. 요 앞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 거죠. 나라, 경제, 뭐 정의 이런 걸 넣어서 땡땡 살리는 선대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첫 행보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는 행보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국정을 책임질 그 후보가 범죄 피해자 센터를 갔다라는 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 원수는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또 재산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맞다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었죠. 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특히 성추행 문제, 특히 뭐 군대 내부에서의 성추행, 성폭행 문제라든지 사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 범죄 피해자가 피해 호소인으로 둔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여권에서는 좀 몰아간 측면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아마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기 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평생 검찰에 몸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범죄 피해자가 겪어야 되는 2차, 3차 피해에 대해서 남들보다 상당히 많이 겪고 알고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를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후보가 조카 변론한 거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일정을 잡았나 싶기도 하고요. 범죄 중요하죠. 최근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같이 생활형 범죄랄지 전자팔찌 내지는 데이트 살인이랄지 중요하죠.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총괄 위원장의 제1성은 격차입니다. 격차. 그 격차가 지금 소득과 자본의 격차뿐만 아니고 온 사방에 다 격차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교육 격차도 대단하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런 점에서는 일성 내지는 일보로서는 좀 어떻게 말하자면 좀 틈이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코로나와 그 격차 문제 관련 상징적인 일정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맞아 보이는데 제가 그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마 말렸을 것 같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일단 첫 번째 행보에서는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제 선대위 명칭 공개하고 추가 인선 발표도 했는데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 좀 볼까요? 총괄상황본부장의 임태희, 전략기획실장에는 금태섭 전 의원 이름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선대위, 그러니까 기존에 발표됐던 선대위 조직 그대로 두고 따로 이제 총괄상황본부 이걸 만들고 여기에 복심이라고 불리는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죠. 앉혀서 추가 인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직할팀을 따로 얹었다 할까요? 요 지금 인선 구성은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저기 보면은 평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가까운 분들이 많이 포진을 했어요. 특히 이제 임태희 이 총괄상황본부장은 아주 정책 마인드가 있는 분이고 특히 이제 경제 쪽으로 경제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상황본부장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이번 이제 대선 캠프를 윤석열의 대선 캠프를 좀 정책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가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근식 그다음에 또 뭐 정택은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또 정책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고 특히 중도지향적인 분들도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금태섭 전 의원도 그리고 또 뭐 정택은 전 의원도 그렇고요. 또 김근식 교수도 그렇고 그래서 정책으로 가고 그다음에 중도 확장, 중도층을 겨냥한 특히 여러 가지 그 정책, 특히 경제 정책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책적인 대비를 잘하고 있는 그런 캠프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그 총괄 상임위원장의 의지가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 언론이나 밖에서 혹은 경쟁하는 당 쪽에서 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의 경제적인 철학의 방향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같은 캠프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분들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고 또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개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두 분이 정책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냈지 둘이 뭐 정책 때문에 다른 길을 간다든지 다른 목소리를 낼 그런 분들은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좋겠습니다. 네. 그건 희망사항이고 저는 반드시 한번 쨍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집에 찾아가서 또 모시고 와야죠.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 부분도 좀 우려하잖아요. 사실 그 이준석 대표가 당무 거부는 또 아니라고 했었죠. 아무튼 전국 순회를 가방 하나 메고 할 때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 인사 조치를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만 두세 차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없이 일단 봉합은 됐죠. 인사 조치 없는 상태로. 뭐 윤핵관이 누군지를 알아야 인사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석열 후보도 얘기를 했는데 뭐 그 고3짜리라고 하는 고3 학생 있죠. 김민구인가 그래요 이름이. 근데 보니까 아주 연설을 잘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러면서 그 불협화음, 이 불협화음이 결국은 잘 끝내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아주 멋있는 연설을 했던데 그렇습니다. 뭐 결국 과정인데요. 저도 이 자리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뭐 김병준 위원장 또 윤석열 후보 잘 합치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결론은 좋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또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불협화음이 그냥 불협화음으로 끝나지 말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겠죠. 근데 앞으로 근데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으면 저는 이 정도의 뭐 다름,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민주 정치를 하는 그런 거 민주 정당에서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그냥 불협화음 수준일지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볼까요? 노재승 선대위원장.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는 성역화 일대장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나는 정규직 폐지론자다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집회 관련해서는 경찰의 실탄 사용에 대한 이견이 없다라고도 했고 논란이 돼 왔는데 오늘 아침 이제 선대위 회의 때 앞으로는 말과 행동에 신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최근에 함익병 원장 관련한 논란도 한 차례 있었고 함 원장은 철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재승 선대위원장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 끌어안고도 갈 수 있는 수준인지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거슬리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뭐 실탄 사용이라든지 이런 건 근데 아마 지극히 사석인 자리에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제 말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과거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국민께 사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신중해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는 사적인 그 영역에서 살아오다가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 선거 캠프라고 하는 것은 공직은 아닙니다만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선거 캠프는 곧 나중에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그 가치와 철학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공적인 영역에 들어온 만큼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런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하고 사죄하고 신중해야죠, 이제. 사과하면 또 같이 갈 수는 있는 걸로 보시는군요. 네. 이게 이 정치권에 이게 물론 공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공직보다 더 엄중하죠. 근데 이 드라마 캐스팅보다 훨씬 못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하고요. 이게 지금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은 상징적인 자리거든요.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지금 함 원장 케이스에서도 또 드러났듯이 이렇게 정치권이 신상품을 쫓고 그 당시에 어떤 시류에 따라서 뭐 20대로 갔다가 뭐 여성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사고 이거 반드시 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도 지금 여러 차례 사고가 난 겁니다. 이렇게 안 나도록 해야죠. 그리고 이게 공개된 발언이기 때문에 점검만 하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상품 선호 경향 내지는 시류를 따라가는 드라마 캐스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듯이 정당에서 캐스팅을 할 때 뭔가 하는 것의 원칙으로 돌아가야죠. 네, 국민들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김영우,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